2023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밥 맛있게 드셨나요? 네, 우리 배도 부르고 2부에도 열심히 참여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론 영상 시청한 후에 지하수 형성과 오염 확산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실험이 끝난 후에는 랜선으로 떠나는 견학 영상을 시청할 예정이고요. 어디로 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하수 일정까지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 탐험대원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부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의 실험과 진행을 도와주실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권만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권만재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부 토양 시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했거든요. 2부 지하수 시간에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일부 토양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2부 지하수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지하수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무척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수님, 오늘도 또 다양한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오늘 지하수 실험 2가지 할 건데요. 2가지. 예,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될 수 있는지 네. 2가지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실험을 하기 전에 지하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험을 한다면 훨씬 더 그 실험이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습이 매우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습, 복습 다 중요하다라는 거. 함께 이론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윤성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지하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하수가 과연 어떤 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물은 빗물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물이 순환하게 됩니다. 이제 흐른다 하는 얘기죠. 자, 땅에 비가 내리면 지표를 따라 흘러서 우리가 흔히 아는 지표수가 됩니다. 이게 지표수에는 강물, 또 뭐 계곡수, 호수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지표수에 해당되고요.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삶은 이 지표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땅에 내렸던 물이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땅 속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물이 채우게 되는데 이 물을 바로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자, 비가 내려서 땅속에 물이 들어가면 땅속에 물을 포함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 전문적으로는 공극이라고 하는데요. 공극은 흙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지하수에 위치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기반암처럼 단단한 암석, 우리 흔히 보면 기반암에도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암석에는 크기는 다르지만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반암에 빈 공간 속에 물이 또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반암에 존재하는 공간을 채우거나 흙 속의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물이 땅에 들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래부터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땅 속에 어느 일반적인 높이가 있어요. 심도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하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지하수면보다 아래에서는 빈 공간에 물이 꽉 차게 됩니다. 이걸 우리 전문적으로는 포화되어 있다. 꽉 차 있다 뜻이에요. 포화대라고 하고 그 포화대보다 더 위쪽에는 암석이나 토양의 빈 공간에 물이 꽉 차이지 않은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비포화대라고 합니다. 포화대와 비포화대 사이를 우리는 지하수면이라고 하고요. 우리 지하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공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면입니다. 자, 아무튼 지하수는 땅속에 존재하는, 즉 토양이나 안반 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이다. 그 양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는 이제 모든 지구상의 모든 물의 시초가 이제 비부터 출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빗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97% 이상의 물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죠. 해수입니다. 해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소위 증발이라고 하는 거 하죠. 우리가 이제 접시에 존재하는 물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쫄아가지고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증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증발된 물이 이제 저 하늘 속 대기의 높은 쪽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면 대기에서는 상층부로 갈수록 소위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서 우리 여러분들 물을 끓인 주전자 뚜껑에 수증기가 있다가 주전자에 물을 냉각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주전자 뚜껑에 이슬이 맺히는 거 보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 온도의 냉각에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상층의 대기에 존재하는 구름은 이렇게 빗물 액체의 입자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 구름은 이제 바닷물에서 위에서 많이 만들어진 구름이 이제 우리가 이 대륙 쪽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구름의 이동이라고 하죠.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적절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구름으로부터 비가 떨어지는데 이걸 우리 강우 현상, 이렇게 떨어진 물을 빗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빗물이 지표에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표수, 또 지표수가 아니라 땅속으로 흘러서 땅속에 존재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양이나 안반에 암석에 빈 공간을 채운 물, 이걸 지하수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또 뭐냐면 이렇게 채운 지하수는 더 흐르게 되는데요. 지표수가 흐르는 속도보다 매우 느리죠. 왜냐하면 암석의 빈 공간 자체에 흐르는 것에 따라서 압력, 마찰을 받기 때문에 매우 느린 속도로 흐르는데, 그 흐르는 방향은 뭐냐면 지구상에서 지표의 높이가 낮은 곳을 향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천천히 흐르게 되고 매우 느리게 흘러서 다시 주변에 지표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바다의 바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지하수가 다시 유출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하수 관점에서 보면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또 흘러서 다시 지표로 나오는 과정,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지하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지하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표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이 땅으로 들어간 물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다른 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표수는 말 그대로 지표에 존재하는 물이다 보니까 하천, 강, 호수물, 저수지의 물, 이런 게 되고요. 이 지표수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죠. 사람 서식 공간에 아주 가까운 물이고 해서 인간이 배출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오염이 되기 쉬운 특성이 있고요. 지표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화를 해서 만드는 물이 다름 아닌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돗물.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수돗물을 지표수를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수돗물보다는 이제 지하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화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다음. 자, 이게 지하수가 땅으로 아까 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하수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그림 보면 여기 이제 지하의 동굴, 여러분 잘 아시는 석회 동굴, 여기는 단양 고수동굴에 땅속에 아주 수려한 여러 가지 구조가 만들어진 석회 동굴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비가 땅에 내리게 되면 땅속에는 아까 토양이 있던가 아니면 암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토양이나 암석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게 광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는 게 돌을 구성하는 물질이 우리가 보통 소금이나 이런 것처럼 빨리 녹지는 않지만 광물도 물과 만나면 녹는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지하에 존재하는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광물질이 물에 녹는 과정, 이런 과정이 결국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만들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하에 존재하는 암석에 존재하는 원소가 이렇게 칼슘, 인 뭐 등등 많은 원소가 존재하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지표수에 비해서 땅에 흐르면서 암석과 토양을 만난 물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취득된 이런 미네랄들이 많습니다. 이런 미네랄이 많은 물을 우리는 광천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마시고 있는 생수 이런 것들이 바로 광천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갖는 아주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 지표수에 비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미네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몸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물질이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암석이나 토양을 이렇게 녹이는 과정에서 특히 물에 아주 잘 녹는 암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석회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회암 같은 것들이 많이 녹게 되면 많이 녹아서 아주 큰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 지하 동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하수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또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용도도 다양해서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농사 짓는 데 쓰는 물. 또 밑에 있는 것처럼 지하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간단히 하게 되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암석의 특성이 있어 그 지역을 구성하는 화산암의 특성이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지표수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물들이 바로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이루고 있어서요. 지하수는 수돗물의 거의 대부분을 지하수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땅속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게 지하수가 되는 과정에 토양층을 통과하게 되면 이 토양층에서 물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걸러지고요. 또 오염물질도 걸러지고 아주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물을 우리는 생수라고 하고요. 또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료수를 또 만들 수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땅속에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온천수니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땅속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높아져서 이 땅속에 존재하는 높은 온도와 물이 서로 열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온천이 만들어지고 이 온천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수에 비해서 더 많은 미네랄이 함유가 돼요. 이런 것들을 온천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요새 근래에 많이 쓰는 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특히 도심 지역 같은 데서요. 우리가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소위 환경 친화적이고 하는 에너지를 바꾼다는 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인데 그 중에서 요즘에 아주 많이 쓰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특히 이 땅속에 지하수가 갖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땅속의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온도가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한 14도에서 18도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이 건물 내에 여름철에 뜨거운 공기를 땅속으로 지하수에 통과시키면 지하수가 갖고 있는 찬 온도를 취득을 해서 식어지고 또 겨울철에는 차가운 공기가 땅속에 더운 지하수의 온도에 의해서 덮여지고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이렇게 지하수 에너지원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지하수는 어디에서나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공업용수로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수가 땅속에 존재하는 물이 아까 처음에 제가 지표수에 비해서 지하수가 훨씬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하수에 존재하는 물을 무작정, 무한정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게 지하수가 어느 지역에서 지하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을 과학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물을 뽑아내서 그걸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하수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데 그중에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반 침하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일시에 많이 뽑아져 나오게 되면 빈 공간에 물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반이 자연스럽게 함몰이 되어 가라앉죠. 이걸 이제 지반 침하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하수가 이제 오염되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는 미네랄이 많고 토양층을 통과하면서 지표수에 비해서 훨씬 더 수질 관점에서 좋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땅속의 지하수도 오염이 되거든요. 지표수가 오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표 근처에서 사람이 여러 가지 이 활동을 하면서 공장도 돌리고 또 이 자동차 연료 같은 거를 이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스 스테이션, 이게 주유소죠. 주유소에 탱크를 만들어서 기름도 저장하고 그 과정에 주유소에 탱크가 샜다 뭐 이렇게 되거나 또 여기 여러분 소 보이시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육고기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거 이제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수요가 늘면서 이 가축들의 이 사육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가축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분뇨죠, 분뇨. 이 가축 분뇨를 처리를 잘못하면 이 분뇨의 성분도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을 시키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가장 지구촌에서 이 중요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가축 분뇨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하수 오염이 왜 중요하고 하냐면 이 지하수의 오염이 한 번 되고 나면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가 흐르는 속도만큼이나 이 지하수를 정화시키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잔류하면서 서서히 문제를 오랫동안 일으키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오염으로부터 우리 지하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땅속에 존재한다고 해서 막대한 양이 존재하고 또 좋은 장점도 갖고 있는 지하수 이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들이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토양과 더불어서 이 지하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론 영상 집중해서 잘 들으셨나요? 잘 들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론 교육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했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었던 친구는 질문 있어요 부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질문 있어요.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교수님 어떤 친구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예, 밑에 어떻게 두 명이나 있네요. 가고파 초등학교 권민수. 네. 두 친구가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많은 곳이 있나요? 예, 그럼 있다면 그런 곳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예, 지하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많고 비가 많이 안 오는 막 가뭄이 드는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많지 않은데요. 지하수가 이제 많이 생기는 지역, 비가 많이 이제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 수위, 그 수업 시간에 조금 전에 이제 강의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지하 수면이 이제 높게 있어서 그 말은 이제 지하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뭄이 들면 이제 지하 수위가 낮아져서 지하수가 이제 적게 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질문도 있습니다. 지하수는 바로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이게 오늘 이제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건데요. 이제 지하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깨끗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근데 네.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지하수는 어느 정도 깊이에 있나요? 예, 이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빗물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는 지하 수위가 이제 높고요. 또는 이제 강 주변에, 왜냐하면 강이랑 지하수랑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굉장히 얕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으로 올라갈수록 지하수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지하수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부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송전초등학교 윤다윤 학생 질문 들어볼까요? 그 지하수가 다른 물보다 대체적으로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땅속에서 바로 뽑아서 쓸 수 있고 만약에 아까 오염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이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천 수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수돗물을 쓰는 거는 이게 물을 갖다가 깨끗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하수가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수자원으로서 물 자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하 수면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역할이 뭔가요? 역시 수업을 잘 들으셔가지고 네. 지하 수면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하 수면 같은 경우는 비포화대와 포화대 그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저희가 수면을 갖다가 잘 측정을 해야 지하수가 많구나 적구나 그리고 이 지하수가 이제 빗물이 많이 함양이 되면 높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쓸 수 있구나. 근데 지하 수면이 낮아지면은 지하수가 이제 점점 부족해지는구나 하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명 친구 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친구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광주 효독초등학교 유리아 학생. 네.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정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예, 지하수가 이제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게 강의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하수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지하수에 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또는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땅 속에서 지하수를 갖다 정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 물질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질문 사항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교재 속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30페이지 함께 펼쳐볼까요? 네, 30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또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인가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지하수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하고 질문이 되어 있네요. 물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수, 땅속, 땅속, 물, 생수, 우물, 미네랄. 미네랄, 오, 네. 흙탕물도 좀 보이고요. 흙탕물, 맑고 비밀기지 투명한 물, 또 보입니다. 비밀기지. 네. 아, 네. 땅. 예, 땅속의 물. 예, 다 비슷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두 번째 질문은 땅속으로 들어간 빗물은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땅 속으로 들어간 빗물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바다, 강, 음, 지하수, 네, 바다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식물의 뿌리도 있네요. 오, 음, 하천, 포화대, 하늘도 있고요. 하늘. 네, 구름. 구름. 좋습니다. 이 수업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순환을 하니까 네, 여기까지 다 맞네요. 염두에 두고 우리 역시. 친구들이 굉장히 네, 스마트합니다. 네, 스마트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지하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지하수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 네. 역시 수업을 잘 들었네요. 수업 잘 듣고 네. 있습니다. 땅이 가라앉는다. 싱크홀. 오. 멸망. 예, 식수가 식물이 없다. 네, 물이 식물도 못 자란다. 못 자란다. 좋습니다. 예, 오, 네. 가뭄. 가뭄이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싱크홀도 많이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생각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교재 42페이지에 있는 질문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42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교수님 읽어주시죠. 예, 첫 번째 지하수는 어디로 가나요? 네, 지하수는 어디로 갈까요? 바다, 네. 강, 집, 오, 식물의 뿌리. 식물의 뿌리, 네. 공장, 하천. 집도 간간히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네. 그렇죠. 아, 우리 네. 집. 우리 집. 하천. 좋아요. 나무. 네, 다양한 네, 공장. 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들어있다면 어디로 퍼질까요? 하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오염물질이 어디로 퍼질까요? 식물, 바다로 퍼짐, 어, 흙. 토양도 많이 보이고요. 네, 식물, 땅, 바다. 하나. 굉장히 댓글이 빠른 바다, 속도로 강.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네,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몸속. 네. 전 세계 방방곡곡. 좋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세 번째 질문은 지하수가 암석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지하수가 암석을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예, 암석이 녹는다. 암석이 녹는다. 깎인다. 암석이 쪼개진다. 쪼개진다. 녹는다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네. 녹는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암석을 뚫는다는 표현도 있고요. 네, 확실히 댓글 올라오는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네,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무척 뿌듯한데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교재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실험이에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지하수 실험을 이제 할 텐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선 이제 토양 실험에서도 해보셨겠지만 좋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과학자, 연구자가 이제 되시려면 이제 실험 재료를 갖다가 잘 준비하시고 그 실험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리고 잘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실험 재료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하수 모형 실험 도구 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3번 지하수 모형 실험 도구라고 되어 있는 키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석회석 실험용 석회석 들어가 예, 있고요. 자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조가 있어요. 수조. 그렇죠? 예, 수조가 있었고 아까 뭐 수조가 깨졌다고 하신 친구들도 있는데 수조가 만약에 깨져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반찬통, 투명한 반찬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반찬통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키트 안에는 식용색소 빨강색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사실 초록색이네요. 초록색. 네, 초록색 식용색소가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선 토양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식초가 식초. 있습니다. 식초. 만약 식초가 없으면 뭐 가정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네. 그리고 역시 토양 실험에서 사용했던 스포이드. 스포이드. 예, 여러분들이 스포이드를 준비해 주시면 네. 되고 그리고 물통이 있습니다. 그 물통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건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네. 드리고 물통을 준비해 주시고 물통.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를 내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물 뿌리개 뚜껑이 있어요. 네. 물 뿌리개 뚜껑이 있어서 이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역시 토양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pH 시험지 종이를 갖다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키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좀 더 정확히 여러분들은 또 6학년이시니까 실험을 좀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가 있으면 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유성펜
유성펜을 갖다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와 유성펜은 별도로 키트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바로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자와 유성펜, 뭐 네임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네. 준비할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실험자, 좋은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부터 중요하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실험 도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선생님, 저는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엄지척 올려주세요. 저는 완료가 됐습니다. 오, 역시 6학년 친구들이라 그런지 준비도 빠릅니다. 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좋아요. 대부분은 다 준비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예. 지금 아마 자를 갑자기 또 준비하러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완료된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하수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거고, 네. 두 번째는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을 위해서 자, 지하수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빗물부터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빗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 그래서 빗물을 만들어 보는데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여러분들이 일단 준비해야 될 것은 여기 먹는 물. 네. 예, 먹는 물, 수돗물을 갖다가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네. 수돗물 준비가 되어 아까 말씀을 안 드려서 없을 수도 있나요? 예, 있죠? 예, 있고. 자, 그럼 이러한 이제 순수한 물이라는 거는 다른 광물질 같은 것들이 잘 안 녹아 있고 H2O로 주로 이루어진 것을 갖다 우리가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데 이 순수한 물은 pH가 7입니다. 아까 산성, 중성, 뭐 염기성 이거를 갖다가 역시 토양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pH가 7인데 우리가 빗물 같은 경우에는 자, 공기 중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산화탄소 CO2도 있어요. CO2.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그 빗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은 pH가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pH가 5.6 정도에서 약한 산성이 돼요. 왜냐하면 CO2가 녹으면 탄산 같은 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고 그렇죠. 공장에서도 매연이 나와요. 예, 공장에서도 이제 배기가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는 안 좋은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 화학물질과 그다음에 빗물과 또 만나게 돼가지고 pH를 더 떨어뜨려요. 그래서 뭐 pH를 한 4.5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산성비를 만들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산성비를 만들어 보는 거를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순수한 물, 광물질이 많이 없는 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300ml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아까 빈 물병이 있었죠? 네. 그 빈 물병의 맨 윗부분이 한 300ml 정도가 됩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유성펜으로 여기다가 해놨는데요. 300ml. 그 다음에 이 한 칸이 한 50ml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다 250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밑은 또 역시 50ml 정도니까 200ml라고 적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한 300ml 정도로 준비해 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이 물을 준비할 때는 혹시라도 책상에 홍수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히 잘 따르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300ml가 준비되어 있죠? 열심히 300ml 표시한 친구들이 보입니다. 예, 300ml 하고 자, 그러면 이제 pH가 그냥 순수한 물, 광물질이 많이 녹아 있지 않은 물 같은 경우에는 pH가 중성 7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려면 pH 시험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네. pH 시험지를 갖고 네. 자, 옆으로 기울여서 한번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쯤 담그시고 그럴 때 이게 조금 이제 물이 좀 마르면 이제 색깔이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pH가 한 제가 볼 때는 7 예, 7과 8. 아무튼 그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셨나요? 예, 매직도 상관없어요. 매직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자, 표시를 할 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위에다가 놓을게요. 네. 자, pH가 어땠는지 보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정우 잘하고 있고요. 우리 예솜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이제 CO2가 있으니까 pH가 한 5.6 정도로 내려간다 그랬고, 네. 그 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 등에 의해서 pH가 더 내려가서 산성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산성비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식초를 자 pH를 낮추는 거는 거기에 이제 수소 이온이거든요. 수소 이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수소 이온이 많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네. 식초에는 이제 수소 이온이 많기 때문에 식초를 한 10ml 정도를 넣어서 pH를 낮추어서 산성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포이드가 여기 눈금이 있는데 윗부분에 있는 여기가 바로 1.0mm, 1mm 정도 돼요. 네. 이거를 10mm 정도 넣을 거니까 10번을 하시면 10번. 되겠죠? 네. 예, 제가 10번을 10mm를 네. 자, 순수한 물에 넣어서 산성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스포이드를 활용해서 셋. 식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진지하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효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시구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섞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 위아래를 갖다 잘 섞이기 위해서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잘 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이드로 잘 섞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산성비가 과연 되었을까? pH가 낮아졌을까? 4.5 정도로 떨어졌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역시. 눈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 pH 시험지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한 반쯤 담궈서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랑은 역시 다르죠. 네, 아까는 색깔이 약간 달라요. 녹색이었는데 네. 보시면 pH가 한 4에서 5 사이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 네. 자, 그거를 여기 위에다가 놓겠습니다. 색깔이 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확실히 변했네요. 그렇죠? 어, 색깔이 모두 다 변했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발냄새가 난다고요, 교수님. 발냄새가? 아마 식초 어디서? 냄새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정확히 실험을 진행을 하셨네요. 우리 예.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우리 제이 학생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혁이도 잘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산성비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산성비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물의 그 표현을 위해서 물이 사실은 투명하죠. 근데 네. 여러분들이 강을 가거나 그다음에 바다를 가거나 하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사실은 파랗지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가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거를 좀 표현해 주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초록색 색소를 갖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색소를 충분히 거기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한 방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방울은 너무 이제 연하기 때문에 한 뭐 반 정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를 한 반 정도 넣어서 색깔을 갖다가 명확히 보여주도록 합시다. 네. 물이라는 것, 특히 또 빗물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색소를 넣고 있는 과정이죠. 네. 네. 확실히 이제는 뭔가 빗물 같습니다. 자, 이제 물을 이제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색소를 갖다가 했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색소를 넣으면은 산성비가 또 아닌 거 아니야? 뭐 그럴 그러게요. 수도 있죠. 또 희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pH가 어느 정도인지 여전히 산성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역시 pH 시험지를 가지고서 변화가 있을지. 변화가 있을지
예. 아, 네, 여전히 네. 색깔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pH 4와 5 사이에 예,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네요. 색소를 섞었지만 여전히 산성화된 물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성비를 만들게 된 거고요. 예.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다 따라오고 계시죠? 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만들었으니까 이건 이제 물 뿌리개 뚜껑을 위에서 닫고 네. 이거를 옆에다가 이제 준비를 하세요. 네. 이따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할 거, 산성비를 여러분들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을 갖다 모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산을 만들어 볼 거고 네. 그리고 계곡을 만들어 볼 거고 강을 갖다가 좀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육지가 석회석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고 모사하는 즉 네. 자연을 갖다 모방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석회석 뚜껑을 갖다가 열고요. 석회석이 담겨 있는 자, 여기 안에는 대부분 다 이제 자갈이긴 한데요. 분말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확 따르지 마시고 천천히 선생님과 같이 해주시고 한쪽은 이제 산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고도가 경사가 이제 진 높은 곳을 표현할 거니까 한쪽 옆으로 기울여 가지고 기울여서. 예 천천히 네. 예 수조의 한 모퉁이 부분으로 천천히 따라주세요. 가루가 날릴 수가 있으니까 좀 네,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몸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 몸에 또는 옷에 묻지 않도록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 면을 이제 산을 갖다가 표현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이제 경사를 갖다 표현한 거고, 한쪽은 이제 강이나 또 바다로 간다는 걸 갖다가 이제 모사해서 저희가 실험을 할 거라서, 네. 자, 여기서 천천히 눌러서 가운데쯤에 이제 계곡처럼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네. 계곡.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손가락으로 길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계곡처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호수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끝부분에다가 좀 손으로 네. 파는 식으로 해서 공간을 좀 비워두세요. 공간. 아, 그래서 됐을까요? 네. 네, 이렇게 호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었나요? 길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이현 친구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정호 친구 완성한 것 같고요. 정민이 친구도 다 완성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산성비 만들었던 이제 산성비를 이제 내리게 할 거고요. 자, 어디에 내리게 하냐면 산 정상에 내리게 하세요. 산 정상부터 밑에가 네. 아니라 거기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정하고 비가 내리는 실험을 할 건데 한꺼번에 다 붓지 마시고 아까 저희 300ml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50, 250 해가지고 50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식초도 넣었고 그 다음에 색소도 넣어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 20ml 정도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20ml 정도 한 250까지 즉 한 70ml 정도가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산 정상에 천천히 그래서 꼭대기에다가 비를 왼쪽 오른쪽 해서 한번 내리게 해볼게요. 네. 골고루.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넣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좀 더 내리게 할게요. 네. 와, 비가 내리자마자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 색깔이 일단 보이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잘 관찰하면서 실험을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한 70ml 정도 비를 내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준비했던 자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까 이제 지하 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지하 수면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유성 펜을 가지고서 한번 거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네. 그럼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보니까 한 1.5mm, 1.5 정도? 1.5mm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표시를 해둘게요. 네. 1.5cm, 1.5cm. 네, 좋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자랑, 이런 네임펜, 뭐 유성 매직 준비된 친구는 어느 정도 물이 올라왔는지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색깔이 석회석 자갈이 이제 녹으면서 좀 색깔이 좀 아까 빗물의 색깔과는 좀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네. 아직 호수에 그렇게 많이 물이 차오진 않았지만 네. 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뭄이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굉장히 지하 수면이 낮아서 없어요. 네. 안 보였지만 우리가 비가 내렸을 때 지하 수위가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다시 50ml를 갖다가 한번 네. 더 넣어볼게요. 아까 250에서 자 200까지 50ml를 좀 더 네. 내려보게 할게요. 비가 더 내립니다. 오, 조금씩 자, 변화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호수도 좀 생긴 것이 보이죠? 네, 호수에도 물이 찼고요. 네, 이제 50ml를 갖다가 했고요. 역시 이것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아까 이제 70ml 했을 때 밑에서부터 얼만큼 올라갔는지, 네. 그 다음에 50ml를 더 했을 때 얼만큼 올라갔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록을 해주시고요. 자, 역시 밑에다 놓고 위에서 한 2.5mm, 네. 예, 한 2.5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오. 예.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확실히 물 수면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눈으로 느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하 수위를 갖다가 잴 때는 꼭대기서부터 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서도 있었죠. 지하수가 얼마나 깊이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강 근처에서 보면은 그 어. 땅바닥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네. 이제 생각을 하면 바로 밑에, 그죠? 바로 밑에 네. 이제 지하 수면이 있고 네. 여러분들이 산 정상에 아. 있다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지하 수면이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고 네. 강으로 갈수록 가깝게 있을 것이고 산 꼭대기로 갈수록 깊게 존재한다는 네.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았던 거는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돼요? 지하 수면이 올라간다. 점점 올라간다. 예, 올라간다. 이렇게 네.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하수가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조금만 더 내리게 하고, 네. 자, 이제 호수도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거의 뭐 강이랑 연결이 돼 네, 있어요. 강이랑 연결이 넘쳤어요, 됐습니다. 넘쳤어요. 넘쳤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pH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pH가. 자, 아까 산성비 pH가 한 4.5. 네. 자, 4에서 5 정도 사이였잖아요. 그죠? 네. 4에서 5 정도 사이였는데 자, 이번에 빗물이 그 산성비가 석회석 자갈이랑 만나고 나서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색깔이 약간 뿌옇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pH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담갔다가 역시 오. pH가 변화된 게 눈으로 확 보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는 주황색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6에서 7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였나요? 예, pH가 확실히 올라갔어요. 네. 네, 확실히 산성비가 이렇게 석회석 자갈들을 만나니까 다시 변화하는 pH가 과정들. 예, 올라가는 것 pH가 같아요. 올라가고 네. 다양한 변화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실험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솜이도 변화 과정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규빈이는 굉장히 큰 바다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비를 엄청 많이 내리게 비가 한 많이 것 같아요. 내렸던 것 같아요. 네. 우주도 많이 내리게 한 것 네. 같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또 하면서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험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잘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기억력이 좋아. 그래가지고서 적지 않고 자기가 한 실험들을 갖다가 기억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네. 다 기억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잘 기록을 해두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혹시 실험을 잘못했으면 그걸 다시 재실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 또는 틀린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틀린 사실들을 다시 바꿔야죠, 다시, 그죠? 바꾸고, 틀린 사실을 갖다 다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꼭 거. 기록을 잘 해두시면 좋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 결과 시험지 44페이지에 네. 실험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 1에 보면은 이제 실험에 사용된 용액의 pH를 기록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순수한 물의 pH를 재었었고 네. 그다음에 빗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빗물에서 조금 더 해서 우리가 산성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산성비의 pH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석과 반응을 해서 네. 나중에 나온 pH를 갖다가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재 44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44페이지에 방금 교수님과 함께 진행했었던 실험에 대한 결과를 작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 친구 굉장히 홍수가 난 것 같은데요. 좋아요. 자, 지금부터 44페이지에 결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진지하게 작성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예, 우주는 엄청 많이 넣었어요. 비가 우주는 엄청 많이. 굉장히 홍수가 났습니다. 났어요. 네. 산이 다 잠겨버렸네요. 네, 산까지 다 담겼어요. 네. 우리 규빈이도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뒤에 실험을 해야 돼서 여기 아까 산성비는 조금 더 남겨 두셔야 돼요. 다 쓰시면 안 되고. 네. 예. 그다음에 결과 2 결과 2로 넘어가 볼까요? 예, 결과 2도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네. 뿌리는 물, 비의 양과 땅속으로 스며든 물의 높이는 어떤 관계를 보였나요? 네, 어떤 관계를 보였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를 가지고서 한번 측정을 해보셨죠? 네. 그다음에 물이 처음에 얼마 있었고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나 수면이 올라갔는지 네.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민수가 비례 관계라고 적어줬습니다. 예, 역시 6학년이라 역시 비례 6학년이라 역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빈 물의 양에 따라서 물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결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석회석 자갈과 용액의 반응 전후 pH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네. 네, 결과 3번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결과 3번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 그 pH를 조절하는 요인이 바로 수소이온 농도라 그랬잖아요. 네. 예, 수소이온 농도고, 자 수소이온 농도가 많으면 pH가 낮다 그랬고, 네. 그다음에 수소이온 농도가 적으면 이제 pH가 올라갈 텐데요. 자 석회석 자갈 즉 암석과 석회암과 빗물이 만나서 이제 용해가 되는데요. 이제 용해가 되고 거기서 이제 생긴 성분이 수소 이온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소 이온을 없애서 네. 수소 이온이 없앤다는 거는 산성비 pH가 낮았다가 수소 이온이 없어지니까 pH가 올라가겠죠. 아, 네.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너무 진지하게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결과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4번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은 빗물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딱 왔을 때 처음에 눈에 보였던 변화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실험으로 해서 석회속 자갈이 굉장히 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밑으로 빠지긴 했지만 밑으로 침투를 네. 하긴 했지만 일부분은 위에서도 표면을 따라서 흐르고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산 뭐 정상에 가보시더라도 뭐 암석이 있는 곳도 있고 네. 그다음에 모래 알갱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물론 빗물이 침투는 하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은 표면을 따라서 네. 계곡이나 이런 곳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우리 친구들이 또 실험을 했던 결과를 토대로 결과지 작성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여기도 또 실험이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실험이 준비가 됐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실험은 빗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그리고 산성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 산성비가 내려서 이제 암석과 반응을 하고, 그리고 땅 속에 이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네, pH도 올리고 pH가 너무 낮으면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자연이 pH도 올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가 깨끗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이드, 자,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땅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펌프, 이제 구멍을 뚫고, 오. 예, 구멍을 뚫고 거기에 펌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밑으로 구멍을 뚫고 네.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링 갔다가 쭉 뽑아 올려보면 색깔이 어때요? 네, 깨끗한 물 같죠? 네, 깨끗한 물 같아요. 자,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를 좀 가정을 해서 네. 이 빨강 색소, 사실 오염 물질이 색깔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띠질 않아요. 이제 오염 물질의 종류는 뭐를 들 수가 있냐면 네. 예, 주유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이제 기름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 주유소로 가면 그 주유소 지하에는 거대한 탱크가 있어요. 거대한 탱크가 있고 그 탱크가 잘 만들긴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돼서 그 안에 있던 기름들이 땅속으로 유출이 되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염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지하수로 오염시킬 수 있는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또는 중금속들, 네. 중금속들 뭐 광산 개발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쓰레기 매립장이다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뭐 버린 전자 제품이라든지 등등등 많은 생활 폐기물로부터 이제 중금속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색깔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오늘 실험에서는 그런 오염물질을 이 빨간색 색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네. 오염물질을 한번 지표면에 오염을 한번 시켜볼게요. 물론 네. 그렇게 오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네. 이건 이제 실험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충분한 양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 네. 선생님이 점점 오염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자, 옆에서 사실은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희가 침투는 시켰지만 네. 사실은 우리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볼 수가 없고 위에서 봤을 때는 뭐 아무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염이 네. 된 것들이. 그렇죠? 실제로 이번 실험에는 빨간색 색소를 활용해서 저희가 오염 물질을 표현을 했지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인지 이것을 느끼기 정말 어려울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땅 속에서 이제 기름이 이제 새어 나와서 그 새어 나온 주변에 작은 지역을 오염시키지만 얘가 비가 이제 더 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빗물이 지하로 이제 스며들고 지하수를 만들고 지하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이동을 해서 네. 강으로도 이동을 하고 바다로도 이동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염된 상황에서 비가 더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 50mm 정도 더 네. 내려볼게요. 이게 우와. 분명히 오염된 지역이 적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네. 그렇죠? 오염 농도는 낮더라도 근데 오염 농도가 낮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오염 농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멀리까지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분명
분명히 이쪽 부분에만 오염물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점점 이렇게 뭐 넓게 퍼져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역시 학생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지하수는 오염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마실 수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아까처럼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마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되었을 때 마실 수가 네.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빨간색 색소로 오염물질을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는 네. 몰라요. 그래서 빨간색 색소를 했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하수를 모르고 이제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아, 색깔이 확실히 보시는 것처럼 오염된 물이 펌프를 통해 쭉 올라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분명히 깨끗한 물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다 잘 오.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네. 현우 학생은 엄청나게 빨간색을 많이 쳤어요.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오염 물질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를 이제 마시기 전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근데 마시는 이제 사서 이제 마시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검사를 해놓은 거니까 안심해도 네. 이제 마실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뭐 지하수를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네.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실험을 참여하면서 그 실험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들도 함께 관찰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교재 45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결과는 어떤 질문이 나와 있나요? 예, 식용색소 빨강을 자갈에 떨어뜨린 후 비를 뿌려주었을 때 땅 속에 스며든 물의 색깔은 어떻게 변했나요? 오. 네.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관찰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저는 이미 손으로 다 작성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서히 붉게 물들었다. 네. 어두워짐, 그렇죠. 아까는 약간 하늘색 빛깔이 네. 나는 탁한 하늘색이었었는데 이게 오염물질이 이제 퍼져서 이제 네. 오염물질을 우리가 붉은색으로 이제 모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붉은색으로 물들어진다. 아, 좋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지 않게 결과를 또 작성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결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용색소는 빨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네. 무엇을 의미했었죠? 오염수, 네, 예, 맞습니다. 오염수, 오염물질. 예, 오염된 지하수, 네. 오염물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오염물질이 뭐 여러 가지가 아까 있을 수 있다. 뭐 네, 중금속, 중금속. 뭐 아니면 기름 등등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오염물질이 땅속 지하수를 많이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식용색소 빨강이 의미하는 것은 예, 오염물질을 의미하고 뭐 기름이라고 쓰셔도 네. 상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다음 결과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3번은 땅 위의 오염물질은 어떻게 강, 호수, 바다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네. 오염물질이 어떻게 강이나 호수, 바다로 이동했었죠? 예, 네, 비 때문에. 네, 비가 오면 이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네. 예, 이 실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네. 빗물이 침투를 해가지고 토양을 지나서 지하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밑에 토양이 오염물질로 예, 오염이 되어 있다면 같이 빗물과 함께 토양을 거쳐서 그 오염물질을 녹이고 지하수로 들어가서 근데 지하수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아니라 호수로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 강으로도 연결이 되고 바다로도 가기 때문에 네. 오염물질이 굉장히 넓은 범위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결과 1번과 2번, 3번에 대해서 함께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오염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노력보다는 사실은 어른들이 해야 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지하수를 뭐 모니터링을 해서 네.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오염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뭐 기준치보다 낮은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아까 토양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토양이 이제 오염이 되게 되면 토양에서 뭐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된다. 그렇죠? 분리수거 안 하고 해가지고 뭐 여러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뭐 매립지 같은 데 갈 수 있고 거기서 침출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침출수에는 뭐 유기오염 물질도 있고 무기오염 물질도 있고 각종 안 좋은 오염 물질이 있는데 얘가 땅속에 이제 스며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오염을 시키니까 자, 그러면 최초에 쓰레기가 적게 되면 침출수도 적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 뭐 분리수거를 잘한다, 네. 이게 될 수 있고. 그다음 또 특히나 또 지하수 입장에서는 자, 지하수가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수를 아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지하수 이제 생수가 이제 지하수잖아요. 그죠? 네. 생수 뭐 삼다 뭐 이렇게 뭐 지하수가 많아요. 삼다땡, 네. 삼다땡. 그래서 그런 지하수들이 있는데 그 지하수를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드실 수도 있는데 한 모금 마시고 어떤 때는 그냥 잊어먹고 뭐 버리거나 이렇게 맞아요. 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또 지하수를 해야 되고 근데 지하수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하수를 아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지하수 모형을 만들면서 또 비를 내리게 하고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만큼 지하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 캠프의 랜선 견학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보 수질 정화시설이라고 합니다. 오염수가 어떻게 정화가 되는지 이 시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랜선 견학 떠나볼까요? (2023년)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의 탐험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보광산 수질 정화시설 앞에 와 있습니다. 삼보광산 수질 정화시설, 용어가 무척 어렵게 들리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광산이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광산은 석탄과 같은 자원을 캐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곳을 말합니다. 매장된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탄광, 금광, 은광, 철광과 같은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이런 광산의 광물을 채굴하는 일을 중지하거나 폐쇄된 광산을 폐광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보광산은 1955년에 광업권을 등록했고 이후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광물을 채취하다가 1991년 폐업한 후에 1999년 폐광되었습니다. 폐광이 그냥 방치될 경우 중금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수로 인해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삼보광산 수질 정화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화시설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가볼까요? 폐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가 하천이나 토양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고 먹이사슬이나 농작물 등을 통해 국민 먹거리로 전달되면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삼보광산 수질 정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염수가 어떻게 정화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러 삼보광산 수질 정화시설로 가볼까요? 삼보광산 수질 정화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보광산 수질 정화시설의 정확한 명칭은
삼보광산 광물 찌꺼기 저장 시설, 침출수 수질 정화 시설입니다. 폐광에서 유출된 오염된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정화해서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쉽게 말해서 폐광에서 유출된 오염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 침출수라는 말, 제가 들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도 오염 침출수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란 폐기물의 매립장에서 침출해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말합니다. 이 오염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될 경우 토양의 산성화를 유발하고 고농도의 중금속에 의해 토양과 하천이 오염된다고 합니다. 토양의 산성화는 교재 사전 학습 영상을 통해 우리 친구들 공부했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죠? 주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오염 침출수 누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오염 침출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보광산 수질 정화 시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삼보광산 수질 정화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염 침출수의 처리 방법은 자연정화 공법과 물리화학적 정화 처리 공법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곳 삼보광산 수질 정화 시설에서는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처리 시설은 폐수 처리의 첫 처리 단계로서 비교적 큰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흡착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화학적 처리는 폐수의 상태에 따라서 목적이 무척 다양한데요. pH 조절, CN의 산화 처리, NP 제거 등 물리적 처리와 마찬가지로 잔독 처리보다는 복합적으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좀 잘 이해하셨나요? 시설을 살펴보다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정화시설을 함께 둘러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질 정화시설로 유입되는 물은 하루 최대 300톤입니다. 오염된 침출수가 흘러간 자리가 붉게 산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오염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입시설은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침출수가 정화시설로 잘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염된 침출수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정화시설로 잘 들어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특히 수질 정화를 위해 화학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삼보광산 수질 정화 시설은 운영과 관리에 있어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로 산화 침전조를 거친 침출수는 다음 침전조로 넘어가기 전에 pH 조정조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pH 센서로 유입수의 산성도를 측정하고 이에 맞게 염기성인 가성소다를 자동으로 투입해서 산성도를 조정한다고 해요. 이 단계에서 벌써 철의 80% 정도가 처리된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네, 여기는 침전조입니다. 침전조는 어떤 일을 할까요? 침전조로 들어온 물 중에 무거운 중금속 성분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윗부분에는 깨끗한 물만 떠있게 되는 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H 중화조에서는 수질의 방류 기준 산성도를 맞추기 위해서 산을 가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이곳
소택지의 식물에서 나오는 유기산 등의 기능을 통해 산성도가 조절되어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과정을 거친 침출수는 소택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택지는 유기물층에 생존하는 박테리아 및 식물 뿌리를 통한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오염수의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화학약품에 의한 정화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작용으로도 정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과지는 방류전 마지막 단계로서 침전조의 수중에 남아있는 미세 부유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유물질이란 물에 녹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물에 부유물질이 떠다닐 경우에 물이 깨끗해 보이지 않고 탁하게 보입니다. 여과지에서는 이러한 부유물질을 걸러내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은 부유물질 없이 깨끗하게 하천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탐험대원 친구들이 오늘 캠프의 토양 정화 능력 실험에서 간이 정수관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실험을 함께 해봤죠. 토양의 정화 능력처럼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시설의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입량과 방류량은 같다고 보는데요. 정화된 물은 잡용수로 일부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화시설의 바닥을 청소하거나 가루 형태의 약품을 풀어줄 때 정화된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유입량과 방류량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질 정화시설 운영으로 인해 환경 보건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삼보광산 수질 정화시설 입구에는 부들이라는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들은 수질 정화에 효과가 있어서 정화 과정에서 남은 부유물질을 걸러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침전조와 여과지 수면에는 인공식물섬도 떠 있습니다. 식물을 통한 정화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폐광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어떻게 깨끗한 물로 정화되는지 삼보광산 수질 정화시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토양과 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느끼셨죠? 우리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탐험대원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랜선 견학을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견학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전 재밌었어요 라는 친구들 하트 뿅뿅 날려주세요. 저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오염수를 정화하기까지는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견학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라는 친구들도 함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질문 있습니다. 부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또는 이 점은 참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 나눠주고 싶은 친구는 질문 있어요 부채 한번 들어주세요. 해송초등학교 강위준 학생. 네, 위준 학생. 이 친구는 이미 배경부터가 교수님 준비가 딱 된 것 같아요. 예, 뒤가 자연 배경으로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정화하는지가 궁금해요. 예,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네요. 예, 식물이 이제 자라려면 지하수를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물이 뿌리로, 그리고 뿌리의 그 효과에 의해서 지하수에 있던 또는 토양에 있던 오염물질을 갖다가
식물이 흡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정화하는 기능도 있고 또는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물질을 갖다가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오염물질을 고정시켜가지고 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흡수도 하고 식물이 내뿜는 물질에 의해서 정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인공적으로 자란 식물은 본래 자연의 식물과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인공적으로 자란 식물, 본래 자연의 식물과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인공적으로 아마 자랐다는 거는 새로 심었다는 것들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연 식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화를 목적으로 오염된 지역의 식물을 빠르게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래 자라야 되니까 1년 내에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것들을 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 상태에 있던 식물들은 오래 해서 좀 효과가 느릴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 이제 우리가 심는 것들은 오염물질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빨리 자라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정화하는 측면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거라면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형준 학생은 아까 밖에서는 물이 더러워 보였는데 깨끗하다라는 게 참 인상 깊었다라는 내용 남겨주셨네요. 네. 네, 우리 다른 친구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명덕초등학교 조현우 학생. 네. 저는 보통 물을 정화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공적인 약간 기계 같은 걸로 정화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연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자연에게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오. 너무 감동적인 네, 감상을. 감동적인 답변, 네, 감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처리도 많이 하지만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의 치유 능력을 이용을 해서 정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하면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돈도 좀 적게 들고 자연이 해주니까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질문입니다. 유출수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지하수 오염은 어떻게 정화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네. 유출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아까 그래서 유입량이 얼마고 배출량이 얼마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하에 있는 건 아까 요 밑에 보면은 이거를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땅 속에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다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고 땅 속에 있는데 오염물질이 이 땅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미생물들이 예를 들어서 기름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면 미생물들 여러분들은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은 기름을 밥으로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얘네들이 잘 성장하게끔 해주면 돼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미생물도 잘 성장을 하게끔 복돋아 주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미생물이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입을 하면 미생물들 잘 자라서 나 행복해 그러면서 기름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먹어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수준 있는 질문들 잘 남겨주고 계신데요. 우리 다른 친구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백현초등학교 안호철 학생. 네. 그게 지하수 같은 거, 아니 오염수 같은 것들을 동물적으로 하기도 해요? 동물이요? 동물적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인데요. 동물들이 사실은 이제 지하수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지하수가 이제 오염이 됐는데 얘가 이제 강으로 나오고 하천으로도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염된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사슴이 먹는다거나 그러면 안 좋겠죠. 이제 그런 큰 동물들한테는 안 좋은데 동물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지렁이도 있어요. 그렇죠? 지렁이는 동물에 속하니까
지렁이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물에 의해서 하는 것도 지금 물어보신 게 꼭 이제 미생물만이 아니라 또는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 중에서도 작은 미생물, 작은 동물들, 이제 지렁이 같은 것들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한 친구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주 영일초등학교의 이승민 학생 이야기 들어볼게요.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그 부들이라는 식물이 자라서 신기했어요. 아, 부들이라는 식물이 신기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조금 더 신기하게 다가왔을까요? 뭐지? 오염된 물이 깨끗하게 전화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지? 깨끗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지? 부들이 식물이 자라갖고 그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너무 오염된 물이 배출이 된다면 주변에 뭐 식물들이 다 죽거나 네. 잘 못 자라고 막 시들시들하고 병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화를 하고 내보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예, 좋은 감상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명 친구만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쪽에서 한번 친구 중에 우리 새솔초등학교의 신지훈 학생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희가 그 버리는 생활 폐수나 공업 폐수 같은 거는 정화가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버리는 생활 폐수, 공업 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꺼번에 가두어 가지고 저희가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처리 방법, 그다음에 뭐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 물리적인 처리 방법. 아까 영상에서 그 랜선 견학에서 본 것처럼 비슷한 원리로 해서 오염물질을 뭐 가라앉힌다든지 그리고 오염물질을 뭐 제거한다든지 분해한다든지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폐수나 그다음에 공업폐수 같은 경우가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견학 영상을 보고 어떤 점이 인상 깊었고 또 어떤 점이 궁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눠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또 2부 시간에 지하수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직접 모형을 만들어 실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경기도 화성의 삼보수질 정화시설을 견학하면서 이번 지하수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 종일 또 교육 받고 또 실험도 열심히 하느라 지쳤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또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 좋죠? 네, 우리 혜원 친구 박수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이번 퀴즈도 마찬가지로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교수님? 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더우실 텐데 네. 그 더위를 조금이라도 가실 수 있게 네.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와, 이때 박수 한번 나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번 퀴즈도 마찬가지로요. 채팅이나 댓글이 아니라 지금 운영사무국에서 안내하는 링크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에 대한 정답은 지금부터 15분 동안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총 4문제입니다. 4문제 다 맞춰야 되죠? 예, 세 문제만 맞히면 안 되고요. 안 네 문제를 되고요. 모두 다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네, 다 맞춘 친구 중에서 25명을 선발해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해안이나 섬에서 지하수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지하수와 바닷물이 섞이게 됩니다. 바닷물과 섞인 지하수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보기가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 음용수 먹는 물, 네. 두 번째 농업용수, 네. 세 번째 생활용수, 네 번째 모두 사용할 수 없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잠시 힌트 좀 주세요. 그럴까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지하수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기후 변화로 해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얘네들이 지하수한테로 더 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과소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물을 많이 뽑아 쓰다 보면은
뽑아 쓰는 만큼 다른 데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해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하수에 이제 염분이 섞이게 돼서 이제 짠물이 되는 바닷물과 이제 섞이니까 네. 자, 그럼 그 짠물을 가지고서 마신다. 아우, 저는 짜서 싫어요. 저도 그리고 싫어요. 농업용수, 저희도 싫은데 식물들은 좋을까요? 안 싫어할 것 좋겠죠. 같은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용수, 이걸로 뭐 빨래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이미 벌써 나온 것 같아요. 힌트를 너무 친절하게 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1번 문제 풀었을 것 같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예. 자, 2번 문제의 질문은 석회 동굴은 지하수가 땅 속에서 이동하면서 석회암 등 지반을 녹여서 형성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번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이번 문제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을까요? 예, 이거 근데 아마 6학년 학생들 그쵸. 잘 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근데 또 우리가 또 실험한 거 보고서 빗물 내렸는데 분명히 석회 속 자갈이었는데 지금 안 녹았네. 그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이 석회 동굴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오랜 시간을 놔두게 되면 얘가 녹게 됩니다. 네. 그러면 빗물과 석회 동굴이 만나서 녹으면 네. 정말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친절하셔서 힌트가 거의 답에 가깝게 답 직전까지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네. 이것은 석회 동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하수가 천장에 맺히며 석회질이 천장에 수직으로 매달려 빨대 모양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답변해 주면 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역시 교재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되는데 네. 자, 힌트는 빨대 모양입니다. 빨대 모양. 빨대 모양이고 빨대는 우리가 보통 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석회 동굴에 여러 가지 생성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빨대 모양, 네. 관의 모양으로 생기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재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재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마지막 문제는 육지의 물, 담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여기도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수, 두 번째 빙하, 세 번째 호수, 네 번째 강물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이제 오늘 뭐 지하수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답이 지하수 아니야? 이럴 수도 있으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역시 교재에서 보시면 우리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바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자, 전체 이제 물의 양, 바다를 포함해서 전체 물이 100% 있을 때 바다가 차지하는 게 97% 이상. 그다음에 나머지 3%, 약 3% 네. 정도를 우리가 담수, 여기에 나와 있는 육지의 물 담수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우리 북극이나 남극에 가서 볼 수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얘는 지하수는 우리가 땅속에 아까 실추나 펌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얘는 가져와야 돼요. 굉장히 많기는 한데 육지의 담수 중 굉장히 많긴 한데 많지만 북극 가야 돼, 남극 가야 돼. 남극 가야 돼. 그럼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예. 네, 이미 그 두 단어에서 정답이 무엇인지 힌트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네 문제 어렵지 않게 잘 푸셨죠? 네, 혹시 동그라미 올려주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실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퀴즈 이벤트 답안은 당첨자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3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공개되니까요. 채널 꼭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경품은 캠프 종료 후에 8월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캠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뭐예요? 저 즐거웠으면 이제 표현을 해주세요. 즐거운 친구들의 동그라미! 전 즐거웠습니다. 와,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열심히 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토양 지하수는 네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네모다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정답이 있지는 않고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토양과 지하수가 무엇인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글씨 크게 잘 보이도록 굵직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다 작성한 친구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주세요. 네, 진지하게 작성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아이니 친구 너무 네, 열심히 작성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해주신 분 있고요. 네. 우리 정민이는 뭐라고 썼는지 화면에 잘 안 보여요. 정민 학생. 네, 조금 더 크게 굵직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지수 학생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안혜인 학생 네. 보존해야 할 생명자원. 우리 유찬이 소중한 자원입니다. 너무 좋아요. 효린 학생 모기는 무슨 뜻일까요? 모기 토양 지하수는 모기다? 목이다. 좀 이런 거 아닐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느낌? 깊은 그런가요? 뜻이 그 뜻이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그런가? 딱 캐치를 했습니다. 저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제이 학생 생명이라고 적었고요. 정민 학생은 손정민 학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네. 너무 좋은 너무 좋은 답변들이 답변이네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작성한 친구들은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성관 학생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주셨고요. 유리아 자연, 학생 네. 자연의 선물. 자연의 선물 너무 좋네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완성되셨나요? 자, 요거 들고 우리 기념사진 촬영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도 꼭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양과 지하수는 네모다라고 적힌 교재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얼굴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이랑 같이 저희 기념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포즈로 촬영할까요? 어떤 게 좋겠어요, 친구들? V가 좋아요? V? 네, V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사진은 V로 일단 찍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있어요. 부채 한번 들어주세요. 다 같이. 질문 있어요. 부채 한 번씩 들어주세요. 좋아요. 두 개 다 드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채만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의 예쁜 얼굴 같이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무슨 포즈로 촬영할까요? 교수님 한번 추천해주세요. 예. 네. 체리 하시죠, 체리. 체리. 교수님 역시 힙하시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체리 아시죠? 체리. 다 아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알죠. 네. 좋아요.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체리로 우리 질문 있어요. 부채 들고 촬영해볼게요. 자, 가장 예쁜 얼굴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 촬영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종이 인형 완성한 친구 있을까요? 네, 토박사, 수박사. 종이 인형 한번 들어주세요. 요거 들고 같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선생님, 저는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요, 교재에 있는 토박사, 수박사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교수님, 저희는 요거 들고 촬영을 그럴까요? 해보면 예. 자, 우리 이번에는 어떤 포즈로 좀 촬영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게 좋겠어요? 교수님, 뭐가 좋을까요? 여기 하트 하트. 혜인이 학생이 네, 하트라고 좋습니다. 하네요. 네. 하트, 우리 친구들 저는 큰 하트가 좋아요. 또는 뭐 이렇게 작은 하트, 볼 하트 다 괜찮습니다. 자, 얼굴 예쁜 얼굴 보여주시고,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촬영해볼게요. 자, 하나, 둘.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따라서 하시죠. 이렇게 같이. 할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탐험을 종료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수 참가자에 대한 안내와 만족도 조사 안내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친구들에게 문자로 만족도 조사 링크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뭘 드린다고 하던데요. 뭐를 드리죠?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는 오늘 캠프가 너무나도 유익하고 즐거웠어요 라고 하면 꼭 링크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수 참가자 선발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캠프에서 토양과 지하수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면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사후과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후과제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우수 참가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기간은 8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1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접수 시 기재해 주신 이메일을 통해서 양식을 발송해 드리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토양과 지하수를 지키고 싶다라는 우리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을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 참가자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니까요. 우리 친구들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되면 12월에 예정이 된 세계 토양의 날에 초청을 받아서 멋지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으로 2023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예, 우리 학생들 너무 진지하게 잘 따라와 주셨고 네. 그다음에 오늘 또 질문하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지하수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하수를 갖다가 소중한 자원이니까 지키는데 꼭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토양과 지하수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친구들이라고 하면 우리 다 같이 안녕 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친구들 안녕!